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특별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 부분을 다시 잡지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츠 대회이자 모터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F1 포뮬러1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윤재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5월에 위원님하고 F1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거의 2달 만에 뵀는데 잘 지내셨나요? 5월이 아니라 7월 5일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엊그제 됐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처럼 느껴진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영국 현지 중계도 가신 걸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네. 영국 그랑프리 현지 생중계를 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여러 분 만나고 또 현지에서 뜨거운 분위기 제가 느낀 거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네. 영국의 그 실버스톤 서킷. 네. 전 실버스톤이라는 지역은 사실 생소했는데 네. 실버스톤 서킷이 F1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은 실버스톤 쪽이 모터스포츠 밸리라고 불려요. 실제로 그렇게 불립니다. 예. F1 팀 중에 현재 10팀 중에 7팀이 네. 반경 몇십 킬로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 들어오는 포드까지 근처에 팩토리를 뒀기 때문에 11팀 중에 8팀이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예. 심지어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네. 본거지가 실버스톤입니다. 서킷 요 정문에서 네. 보여요. 길 건너에 있습니다. 완전 홈그라운드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 중에 팀 본부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겠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미 있는 곳에서 현지 중계를 하셨는데 이번에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봤습니다. 예. 네, 제가 뭐 어떻게 한 건 아닌데 다행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왔네요. 재밌게 해설을 해주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쉬운 감사합니다. 설명.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지난 방송 이후에 위원님께 F1 이야기 더 듣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워낙에 많았고요. 또 최근에는 F1 75주년을 맞아서 관련 영화가 하나 개봉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F1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더 뜨거워진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윤재수 해설위원이 직접 추천한 역대 최고의 모터스포츠 영화 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 속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F1과 또 이제 모터스포츠 문화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윤재수 해설위원이 정말 많은 영화, 블루레이 앨범 이런 것들을 가져와 주셨는데 이 중에서 엄선하신 영화라서 더 궁금해지는데 일단 먼저 꼽아주신 영화가 2013년에 개봉한 러쉬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F1 1976년 시즌에 숙명의 대결을 펼친 세기의 라이벌 제임스 헌트 당시 맥클라렌 소속이고 또 니키 라우다 당시 페라리 소속의 이 두 드라이버의 대립과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직접 감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화를. 감수도 했고요. 네. 영화 개봉 때 특별 시사회 GV도 했고요. 오디오 코멘터리도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블루레이 DVD 구입하시면 네. 제 이름은 잘못 나갔고 이름이 잘못 나갔어요? 네, 이름이 잘못 찍혔고 네. 네, 아이어이 이게 잘못돼서 아이 재수 님입니다. 네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모로 관련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좋아하시는 이유,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적인 이유로는요. 제가 F1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버가 제임스 헌트입니다. 제임스 헌트요. 근데 마침 저 영화가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다에 대한 얘기이고 제임스 헌트의 유일한 챔피언 시즌이 1976 시즌이에요. 영화에서 다루는. 그렇습니다. 그 논란 속의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제임스 헌트라는 캐릭터와 니키 라우다라는 캐릭터를 정말 열심히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눈에 띄는 건 사실 제임스 헌트의 캐릭터죠. 니키 라우다는 영화 속에서는 좀 뭐랄까요? 그 깨끗한 정상적인 캐릭터. 더 매력적인 건 사실 제임스 헌트. 그렇죠. 제임스 헌트는 약간 그 악동 느낌도 나면서 맞습니다. 약간 비정상이고 좀 심한 말로 약간 망나니 스타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묘사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 인물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별명이 헌트 더 션트였어요. 헌트 더 션트. 션트가 뭐죠? 션트가 사고 내고 부딪히고 때려부시고 사고뭉치. 사고를 많이 내는데 실제 차에서도 내고요. 생활에서도 냈죠. 사생활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생활이 좋은 말로 화려했고요. 나쁜 말로 지저분한 드라이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도 드라이빙에서도 아니면 사회생활에서도 규칙 아니면 정형된 틀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는
마이웨이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버가 제임스 헌트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삶을 살았으면 저도 F1 해설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니키 라우다도 굉장한 레전드 아닙니까? F1에서?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 중에 한 명으로도 꼽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록상으로 보는 걸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드라이버고 네. 3번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네. 무엇보다 76시즌 또 76시즌 그래서 이 영화가 대단한 건데 정말 죽을 뻔한 정말 위험한 사고에서 의지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난 장면 그러고선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이듬해 챔피언이 됐고 예. 또 은퇴를 해가지고 좀 사업을 하다가 좀 이제는 중년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또 챔피언이 돼요. 다시 복귀를 해서? 네, 그때는 이제 맥라렌에서 제임스 헌트가 있던 그 팀에 이제 8년 뒤에는 라우다가 그 팀에서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엔 F1 팀 수석으로서도 활약을 했고 또 메르세데스가 F1 들어왔을 때는 이 팀의 고문으로 활약하면서 루이스 해밀턴을 메르세데스로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니키 라우다인데 그게 마침 저 영화가 나왔을 때였어요. 여러모로 의미가 깊고 그래서 지금의 메르세데스 F1 레이스카는 그 메르세데스를 상징하는 삼각별 있잖아요. 엔진 커버 뒤쪽에 이 삼각별을 잔뜩 새겨놨거든요. 2019년에 라우다가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빨간색 별을 하나를 꼭 그려놔요. 그게 니키 라우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그 빨간 캡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헬멧도 빨간색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76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독일 뉘르부르크 서킷에서 뉘르부르크 링이라고 하는 니키 라우다가 정말 죽을 뻔한 사고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화재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고 불이 붙었죠. 그런데 이거를 구조하는 게 일단 오래 걸렸고 뉘르부르크 링이 좀 위험한 곳이긴 합니다. 코너가 170개가 넘고 높이 변하는 300m에 그 길이가 노르트슐라이페만 해도 22km가 넘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배치가 돼봤자 숲속에 심지어 뭐 길 한쪽이 거의 낭떠러지에 가까운 곳도 많고 원래 위험했구나. 그린 헬이라고 불립니다. 녹색 지옥이죠. 실제로 F1 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곳이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서 F1 그랑프리가 76시즌까지만 펼쳐졌어요. 그 사고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곳에서 F1 그랑프리가 안 펼쳐지고 80년대에 그래서 F1을 개최할 수 있는 서킷을 옆에다가 따로 지었어요. 독일에요? GP 슈트레케를 그러니까 노르트 슐라이페와 연결이 돼요. 바로 근처에. 네, 그래서 지금 뉘르부르크링 24시간이라든지 하면은 이 F1을 하는 서킷과 노르트 슐라이페를 같이 돕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네. 어쨌든 F1은 거기서 경기를 할 수 없게 됐고요. 그 원인이 된 사고가 거기서 났고 구조가 오래 걸리면서 거의 뭐 1분 정도? 불 속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화 진압에서도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헬멧을 벗기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시대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폐가 거의 다 화재로 그다음에 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것 때문에 거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는 거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거긴 카톨릭이어서 신부님이 와서 계속 그걸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이제 이분은 힘들다.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살아났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복귀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실제 그 경기에서는 경기 끝나고 붕대가 그냥 빨간색 붕대가 헬멧을 벗었더니. 피 때문에요? 그렇죠. 그 상태로 경기를 해서 4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 장면이 전혀 뭐 과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가 순화를 오히려 시켰죠. 심지어 복귀한 게 42일만 복귀를 했다니까 이게 말이 되나.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을 만한 것 같아요. 그냥 화상도 아니고 3도 화상에 귀가 녹아서 한쪽이 없어졌고 눈썹도 한쪽이 없어졌고 얼굴이 이제 평생 이 4분의 3이 이 찌그러진 상태로 살았거든요. 어쨌든 살아난 게 대단한데 그 이후로 드라이버로서 더 큰 업적을 세웠다는 게 더 놀라운 니키 라우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러시 더 라이벌을 저도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약간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경기를 펼쳐야 하는 드라이버의 어떤 숙명이랄까 그런 걸 좀 강조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첫 내레이션에 매년 뭐 한 25명 정도의 드라이버가 F1에 참여하는데 매년 평균 2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 뭐 이런 내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50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사망자가 잦았습니까? 네, 그게 F1 기준으로 맞는 말이고요. 그 전에는 사실 더 했었고요. 또 F1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모터스포츠 그 경기에도 영화에도 보면은 처음에 F3 뭐 이런 거를 여러 맞습니다. 개 드라이버들이 나가잖아요. 네. F1 드라이버들이 딴 데도 출전을 해요. 실제로 그럼 죽는 숫자는 더 많았던 거고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스포츠였습니다. 예. 또 근데 반대로는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도 약간 그 상남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있죠. 예, 두려움을 가지면 못하는 스포츠가 애초에 F1이었기 때문에 F1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F1이 제일 빠르니까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네가 이렇게 겁을 낼 거면 집안에 있어라. 왜 여기 나와서 무슨 안전 얘기를 하고 있냐. 심지어 1950년대 초반에 몇 가지 규정이 생기는데 네. 안전벨트라든가 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 전에는 네.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안전벨트도 거고요. 없었다 50년 전에. 예, 50년대 또 50년 전이 아니라 70년 전이긴 하는데 어쨌든 50년대 중반에는 헬멧. 그 말은 헬멧을 안 쓰고 탔다는 얘기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렇죠. 그리고 말도 안 되죠. 트랙 주변에 안전 장비가 집더미나 흙으로 쌓은 뚠덕. 거기에 그냥 충돌해라. 예. 그게 완충 장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부딪히고 관중석으로 차가 떨어지는 일도 흔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드라이버만 위험한 게 아니고 네. 팀원들 위험하고요. 관중도 위험하고요. 그렇겠네. 실제 관중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예. 그 전년도 76 시즌에 바로 전년도 75년에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는 관중만 4명이 죽었어요. 차가 관중석으로 들어가서.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중에 이런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선구자가 제키 스튜어트였다면 당시 젊은 드라이버로서 안전 문제를 많이 고민한 드라이버 2명이 네. 니키 라우다와 제임스 헌트였어요. 그렇군요. 제키 스튜어트도 이제 F1에서 전설적인 드라이버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구자격으로 안전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고, 제임스 헌트도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영화에서는 약간 안전 불감증 느낌으로 그냥 상남자 느낌으로만 나와서. 예. 그 영화로서는 영화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현실에 있는 것을 그 중요한 주제를 전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을 전달해야 되는 거라 사실관계는 영화의 이야기를 위해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라우다의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제임스 헌트라는 연출이 들어가는 구조로 각본을 짰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강조했죠. 물론 제임스 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자유분방하죠. 그 안전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사고도 많이 치고 실제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경기 안팎에서 약간 안전 불감증스러운 행동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전을 무시하는 성격이었던 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서로 안 맞는 용감해야 되면서 안전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좀 부조화스럽잖아요. 인지 부조화가 막 올 것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속에서 있는 것이 F1이고 이것은 사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현재 드라이버들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F1도 잠재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스포츠이지만 요새 그래도 그랑프리 보면은 그때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제키 스튜어트, 제임스 헌트, 니키 라우다 같은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 제키 스튜어트는 드라이버 조합을 만들어요. GPDA라고. 그래서 서킷이 너무 위험하다. 지금 안전 조치가 없으면 이거는 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을 수 있다 하면은 실제로 한 차례 보이콧을 했습니다. 파업이죠, 말하자면. 경기 불참을 한 건가요? 드라이버들 전부 참가 안 해. 그래가지고 실제 취소가 되고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처음에는 서킷이 돈 드니까 안 한다고 하다가 안 나와서 경기를 그냥 취소가 돼버리니까 부랴부랴 안전설비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강조해 나가면서 예를 들면 분리되는 스티어링 휠도 제키 스튜어트, 그러니까 차가 뒤집히거나 그랬을 때 스티어링 휠이 빠지지 않으면 이런 싱글 시터 차들은 포뮬러 F1 같은 차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드라이버가 튕겨 나가는 게 제일 위험한데 이런 게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막상 또
해보면 네.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게 또 위험해지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작업들이 일어났고요. 네. 76시즌에 나 라우다의 사고로 뉘르브르크링 노르투슐라이프에서 더 이상 경기를 안 하게 된 것도 이런 조치 중에 하나죠. 지금도 FIA에서는 네. 스포츠카 레이싱의 최고봉인 네. 그 하이퍼카 클래스나 F1은 노르투슐라이프의 경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차에 대한 안전 설비, 서킷의 안전 설비, 이제 그때는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드라이버의 어떤 알코올 검사라든지 도핑 검사,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군요. 술 마시고 몰고 약을 하고 몰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죠. 네,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네요.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네. 아무리 뭐 상남자의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지금도 강합니다만 안전에 대한 관심은 정말 뭐 지나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 드라이버 제임스 헌트에 대해서 또 뭐 어필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일단 이 러시 더 라이벌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보실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실 분들, 스토리를 미리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화 먼저 감상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밌습니다. 예. 네. 영화에서는 니키 라우다가 굉장히 이 조강지처와 함께 그 어떤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반면 제임스 헌터는 망난이어서 결혼은 그렇죠. 했는데 네. 막 그 여자 관계는 복잡하고 몫을 말하고 아내한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물론 제임스 헌트가 그런 인간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니키 라우다의 경우인데요. 예. 니키 라우다는 원래 커리어를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제 집안이 원래 부유하지만 안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돈도 가져오고 하는데 그 중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여자친구 조강지처에 해당하는 네. 그쪽도 부자 집안이라서 아. 예, 여자친구의 돈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모터스포츠 커리어를 쌓아 나갔는데 여자친구 돈이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선 이제 이 여자친구가 잘 사는 걸로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F1이 아니어서 사교계 약간 그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아, 거기에서도 니키 라우다가 인정받는. 제임스 헌트는 인정을 못 받죠. 저런 망나니 같은 하면서 예, 그런데 니키 라우다는 인정받고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거고요. 네. 그런데 실은 그렇게 인정받는 와중에 따로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니키 라우다는 철저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들키고 두 집 살림을 네. 하면서 이제 별장 이제 이비자에 있는 그 휴양지 유명한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시즌 중에 76 시즌 중에요. 네. 저 시즌 중에 거기서 여자친구를 위해 풀장을 직접 포크레인 막 이 중장비 가지고 만들다가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져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그 뭐 어디 갈비뼈- 호소도 못 하죠. 그렇죠. 예. 갈비뼈 부러진 상태로 이제 경기에 나와서 이제 제임스 헌트와 경기를 하는데 이걸 팀에서 당시에 엔초 페라리 생전이기 때문에 네. 엔초 페라리가 싫어하죠. 아, 그리고 페라리 이제- 소속이니까. 예, 언론에서는 뭔가 있다. 이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하고서 막 이제 찾아다니고 예.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 그래요? 예, 그 애인이었던 사람과 합쳐요. 합치게 되는데 그 합치기 전에 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사고 때 돌봐준 게 그 조강지처가 아니고 이 불륜녀 예. 입니다. 환승하려던 그분이군요. 빨간 약이죠. 이거 너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 F1 은퇴하고 나서 항공사를 차리고 그때 스튜어디스 2명과 한꺼번에 불륜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니키 라우다가 자기 항공사를 차립니다. 그렇죠. 예, 그때 예. 스튜어디스 2명이랑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아들 자식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다 헤어지죠. 왕건인데요. 예, 그런데 태조왕건 이제 수준. 별로 티나지 않게. 예. 제임스 헌트는 대놓고 막 이렇게 했다면 니키 라우다는 철저한 관리하에 아, 그렇구나. 이미지 관리도 하고. 영화만 봐서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잘 맞았던 거예요. 예. 결이 맞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는 아닌데 영화에서는 이게 대비를 시켜야 재밌으니까 네, 그렇게 연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 In the Name of Glory라는 책이 있는데 예.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글 쓰는 계기도 됐는데 네. 거기에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 책이 영화가 나오자 영화 제목 책 제목을 바꿔서 다시 냈어요. 러시로. 아, 러시로. 네. 아, 그래요? 예, 영화가 히트하니까. 영화에 편승해서. 그렇죠. 네. 근데 제임스 헌트는 그 76 시즌이 커리어에선 정점이었던 것 같고 그 그렇죠. 뒤에는 사실 뭐 3위 안에도 못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제임스 헌트가 76년에 챔피언이 되고 이 77년에도 잘했어요. 그런데 맥라렌이 말도 안 되는
하향세를 걷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팀이 다 음. 뜯어 고쳐질 때까지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캐나다 쪽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연관을 갖다가 아, 나 이런 거 안 해 하고 은퇴를 해버리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친구 중에 로니 네. 패터슨 예, 슈퍼 스웨드라 그래서 예. 스웨덴 출신 중에 가장 뛰어났던 드라이버가 있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니키 라우다의 선생님격이기도 했고 선배로서 막 드라이빙 스킬을 막 가르쳐주고 이런 위대한 드라이버가 제임스 헌트 친구였는데 78년에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스타트 때 사고로 죽어요. 몇 년에요? 78년. 78년에. 아. 이것도 예. 헌트의 은퇴에 강한 영향을 줬고 그래서 헌트가 나는 이거 안 할래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맥라렌에는 내가 그런데 잘 나가는 후배가 저기 눈에 띄는 애를 하나 봐뒀으니까 얘를 데려다 써 하고선 네. 추천한 게 이제 질 빌러브를 추천한 걸로도 유명하고 본인은 해설자가 됩니다. 해설자로. 그래서 BBC의 해설자로 머레이 워커와 짝을 이뤄서 10년 동안 정말 최강의 콤비. 그때 BBC가 진짜 인기가 많았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영국 팬들이 나이가 많으면 드라이버로 아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애들 어렸던 친구들은 그냥 해설자로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럴 수 네. 있죠. 예, 세대가 다르면. 그리고 머레이 워커가 약간 좀 할아버지 같은 따스한 네. 좀 그런 해설을 했다면 네. 제임스 헌트는 드라이빙 못지않게 독설 그 자체 해설에서. 그런 게 사실 인기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랬다가 예. 안타깝게 이제 40대 초반에 새 삶을 살자 하고선 술도 끊고 약물도 끊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담배는 안 피는데 담배를 안 피고 시가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걸 다 끊고 건강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막 아침에 운동하고 네. 이런 생활 패턴을 바꾸고 네. 나도 이제 건강한 삶을 살겠다 얘기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짐하고 한 달 만에. 그래서 니키 라우다가 그걸 너무 아쉬워했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도 그 간단하게 난 놀랍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그렇죠. 예. 45세 제임스 헌트는 소천을 합니다. 예. 요거는 요것도 궁금해서 이번에 그 F1 더 무비도 그렇고 요 러쉬 더 라이벌도 그렇고 영화 OST를 그 유명한 한스 짐머 감독이 맡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스 짐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 네. 예, 한스 짐머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니키 라우다도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F1 더 무비를 도와준 게 이제 토토 볼프.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메르세데스의 수장. 그렇죠.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원래 모터스포츠 강국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레드불링이 거기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난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때 네. 국가 연주 항상 이 앤썸 투 앤썸이라 그래서 국가로 시작해서 국가로 끝난다라는 네. 게 이제 F1 그랑프리의 일정인데 예. 처음 국가는 네. 개최 국가를 합니다. 개최국의 국가. 예. 그거를 모든 그랑프리가 뭔가 좀 특별하게 멋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웅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재밌게 한다거나. 그런데 작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때 한스 짐머가 나왔어요. 한스 짐머가 오케스트라인데 약간 팝 오케스트라랑 나와가지고 네. 직접 기타를 메고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솔로 연주를 하면서 약간 락 공연처럼. 그분 기타 치시는구나. 몰랐어. 모든 악기를 다 합니다. 한스 짐머. 예. 그리고 나서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 그럼요. 경기 끝나고 네. 포디엄에 이제 거기도 이제 드라이버들 국가 연주하죠. 예. 그런데 시상을 하러 나와서 보통 샴페인 세레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끝나고 샴페인을 뿌리잖아요. 예. 그 보통 귀하신 분들이 옷 버린다고 비싼 옷 입으시니까 묻으면 안 되니까 도망을 치세요. 미리. 한스 짐머가 그냥 남아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뿌리라고 손 들고 그걸 다 맞고 갔어요. F1을 되게 좋아하나 보네. F1 팬들이 앞으로 셀럽은 한스 짐머만 불러라. 그러니까 모터스포츠의 전통이나 이거를 모르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을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특히 그 셀럽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너무 그걸 무시하는 게 보이면 살짝 그렇잖아요. 참석을 위한 참석처럼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예를 들면 F1의 레전드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는데 너 뭐냐 저리 비켜 하고 밀쳐버리는 생방송에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거든요. F1 씬에서는 F1 레전드가 더 위죠. 그래서 무슨 래퍼라는데 너 뭐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막 이제 싸움이 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한스 짐머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기가 젖어들었구나. 그렇죠. 분위기에. 그런데 그 이번 영화에서도 음악이 좋았지만 러시 더 라이벌 그 특히 마지막에 그 엔딩 음악인가요? 졌지만 이겼다.
이제 노래 제목이 그래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 러시 더 라이벌 음악 좋으니까 꼭 찾아보시면 네. 좋을 좋습니다. 것 같고요. 한스 짐머가 참여를 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러시 더 라이벌을 첫 번째 인생 모터스포츠 영화로 꼽아주셨고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포드 대 페라리를 꼽아주셨어요. 네, 포드 V 페라리죠. 포드 V 페라리. VS 아니고 V. 그러네. 네. 우리는 이제 포드 대 페라리라고도 나오던데. 네. 저게 잘 생각해 보면 포드 V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버스도 있고요. 포드가 빅토리, 페라리를 이겼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실제 포드가 페라리를 이기는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영화인데 물론 영화 자체 엄청나게 좋고요. 러시 더 라이벌도 좋은 영화지만 영화적 완성도가 정점에 달했느냐 하면 그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이제 영화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네. 블루레이. 많지는 않고요. 한 블루레이는 집에 한 600장 정도 있어요. 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러시를 최상위권에 놓을 수는 없어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재밌는 영화인데 영화적 가치는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론 하워드 감독이 그 영화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단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하는 감독이잖아요. 러시 더 라이벌을 찍은 감독이 론 하워드 감독이거든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제임스 맨골드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포드 V 페라리 감독이니까. 이 감독은 약간 그 대중적이면서도 대중적이에요. 이 감독도 대중적인데 조금은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려는 아이덴티티 막 이런 영화 찍은 감독입니다. 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덴티티 봤죠. 네. 그 막 이제 비 오는데 별장에 사람들 막 모였는데 갑자기 살인 사건 한 명씩 사라지는. 맞습니다. 스포일러 조심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이 영화 포드 V 페라리는 투자도 많이 했고 정말 영화 내용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를 완전히 빼고 봐도 좋은 영화예요. 맞습니다. 본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거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이랑 얼마나 똑같냐. 여기도 당연히 아까 뭐 러시도 제가 그 오디오 코멘터리도 얘기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주 많아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포드 V 페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좀 각색을 했다. 네, 각색은 당연한 거고 영화면. 그런데 그걸 너무 잘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각색을 잘하면 바꾸는 거 찬성이지. 저도 대찬성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잘 돋보이게 하려는 각색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각색을 아주 잘했고 드라이버들의 어떤 그 감정을 전달하는 켄 마일즈 역의 크리스찬 베일, 그다음 캐롤 셀비 역의 우리 맷 데이먼 두 명의 연기도 아주 대단하고 그다음 모터스포츠에 대한 존중이 너무 잘 담겨 있는 게 역사적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라이벌들과 경쟁 드라이버들을 정확하게 화면에 담아서 얘들을 칭찬하는 장면을 묘사를 다 해줘요. 이런 것들이 모터스포츠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멋진 장면을 지나가는 몰랐어요. 걸로 괜찮지만 또 이 약간 이쪽에 매니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그걸 다 챙겨줄 수 있는 약간 감동이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감독의 역량이죠. 그러네요. 보통은 하나를 포기하는데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드 V 페라리인데 아까 이제 러시 더 라이벌은 1976년 배경이라면 포드 V 페라리는 한 1960년대 중반? 그렇습니다. 그때죠. 이제 60년대 미국 대표 자동차 기업 포드와 유럽의 자존심 페라리가 24시간 레이스인 르망 24시에서 한판 대결을 펼치는 건데 우리가 이제 F1 얘기는 많이 했지만 르망 24시도 그에 못지않은 권위를 가진 대회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생소해요. 저는.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단일 이벤트. F1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4경기라잖아요. 한 시즌에. 많이 하죠. 근데 하나하나의 그랑프리 이벤트들이 있고 거기에서의 우승자가 다 중요한데 이 단일 이벤트로 치면 르망 24시간의 비빌 그랑프리가 없고요.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르망 24시간은 그 자체로 그냥 독보적인 원탑입니다. 이 중간 절반 정도 따라갈 이벤트도 없어요. 모터스포츠 전체에서. 르망 24시간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제가 저희 아들 우주가 태어난 이후 그 돌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집에 있는 날 제가 출장 때문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 집에 있는 날은 스타트
전후 30분, 예. 끝날 때 30분은 예. 무조건 아이와 같이 다 봤습니다. 르망 24시간. 르망 24시를 이거는 넌 봐야 된다. 이거는 네가 몰라도 너의 인생에 남는 거다. 그 정도다. 르망 24시간은 그 1시간 전부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만 보셔도 예. 돈값을 합니다. 정말 웅장하고요. 아, 네. 이것이 모터스포츠 전통이구나. 아까 한스 짐머 그 기타 치고 국가 연주한 것도 물론 재밌지만 네네. 그거는 정말 그 약간 하계회 수준이 돼버리는 네. 그 진짜 큰 사전 행사가 세레모니가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처럼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24시라는 게 붙은 게 네. 24시간 동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동안 경기를 펼치고요. 예, 이거는 시간제 결승. 스포츠카죠, 이거는. 네, 여기는 이제 스포츠카 레이싱의 정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포츠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차를 네네.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그것도 포함인데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이런 종류의 프로토타입까지. 프로토타입은 그러니까 양산을 안 하고 이 대회만을 위에 만드는 차가 따로 있어요. 예, 이런 차들인데 대신에 스포츠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투시터인데 투시터란 말을 안 쓰잖아요. 네. 의자 2개짜리 차. 의자 2개짜리. 아까 F1은 싱글 시터였죠. 그렇죠. 예. 의자 하나죠. 근데 여기는 의자 2개짜리입니다. 네. 물론 경기 보시면 하나인 것 같은데 하면 뒤에 조그만 거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조그만 거를 네. 실제 의자를 안 놔도 되도록 얼마 전에 또 바뀌었지만 어쨌든 자리는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투시터. 투시터. 그래서 스포츠카 레이싱이고 옛날에는 월드 스포츠카 챔피언십의 일환이었어요. 월드 스포츠카 챔피언십이 그러니까 보통 10한차 스포츠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예, 그거의 최고봉이고 역사가 이제 몇 년 전에 100주년 했습니다. 엄청 100년이 길구나. 넘었고요. 그리고 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F1의 뿌리는 그랑프리 레이싱이거든요. 예. 그랑프리 레이싱의 시작이 1906년에 프랑스 그랑프리입니다. 1906년. 오래됐죠. 예. 이제 119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906년 프랑스 그랑프리가 파리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이 100km가 넘는 서킷 회사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르망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뇌리를 스쳐가는 연결고리가 있죠. 그러네요. 실제 르망 24시간과 F1은 배다른 형제 같은 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기 자체도 오히려 형이네요, 르망이. 근데 또 아닌가? 다른 의미로는 네. 그 프랑스 그랑프리 네. 이거를 계승한 그럼 게 현재 또 F1이기 F1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똑같은 그냥 배다른 겁니다. 형제. 네, 배다른 형제고 적합하네요. 서로 연관이 있어서 네. 1970년대까지는 그 러시 더 라이벌이 나오던 때까지는 F1 드라이버면 보통 르망 24시간 나가는 경우가 많고 르망 24시간 나가는 드라이버가 F1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구나. 서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도 하죠. 네. 얼마 전에 F1 영국 그랑프리에서 영광의 포디엄에 오른 네. 니코 후켄버그. 자우버에. 네, 예. 239경기 동안 못 올랐던 15년 동안 못 올랐던 포디엄 올랐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던 만년 하위 팀에서 그렇죠. 10등하기도 힘든 차로 그렇죠. 3등을 한 건데 진짜 기적적으로. 예. 생각해 보면 네. 11등에서 10등 올라가는 건 나름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등에서 9등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렵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더 어렵죠. 상위권 팀이 즐비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점점 더 난이도가 급상승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3등을 해야 시상대에 올라가서 한번 헬멧 벗고 얼굴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모터스포츠는 헬멧 속에 있다가 얼굴도 못 보여주다가 시상식에 가야 보여주거든요. 200 몇 번 해서 처음 보여준 거예요. 네, 포디움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또 이 후켄버그가 네. 마지막으로 시상대에 올랐던 것이 르망인가요? 르망 24시간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렇군요. 지금도 그럼 F1 르망 24시 다 나가기도 하는군요. 그때 이제 잠깐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선수들이. 예, 그렇죠. 그 알론소, 지금 페르난도 알론소라는 예. 드라이버도 르망 24시간 우승 경력이고, 그 르망 24시간 나가느라 잠시 F1 한 경기 빠지고 이렇게 그렇구나. 나가거나 네. 일정이 비면은 둘 다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옛날에는 그게 전부 다라고 봐도 됐어요. 50년대에는 네. 르망 24시간에 각 팀의 에이스나 이제 2인조로 그때 냈거든요. 지금은 3명이 돌리는데 50년대엔 2명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네. 하는 건데 드라이버는 교대로 하는 2교대. 건가요? 예. 2교대. 예. 그때는 2교대, 지금은 3교대.
지금은 3교대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노르투슐라이페도 24시간 경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뉘르부르크링 24시간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노르투슐라이페랑 이쪽 GP 슈트레케 일부를 쓰는 네. 요 구조로 여기는 4교대가 의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럼 3교대면 정확히 8시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이제 처음에 보통 르망 24시간은 네. 스타트 때 보통 2시간 정도를 커버를 해요. 그리고 바톤 터치를 하면 예. 다음 드라이버가 이제 1시간 반 뭐 이렇게 달리고 그다음에 또 얼마를 달리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쉬고 다시 대기하다가 쉬었다가 타고 또 들어가고. 쉬고 대기하고 타고. 또 잘하는 선수는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하지 못하도록 또 규정이 당연히 있고요. 예. 네. 그런 현명하게 몰아주기는 안 되니까. 그 차는 한 대로 계속 하는 거죠? 네, 차가 바뀌면 안 됩니다. 모든 모터스포츠는 네. 어떤 차가 빠르냐를 겨루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바뀔 수 있어요. 네. F1도 옛날엔 드라이버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1950년대에는 쉐어 드라이빙이라 그래서 내 차가 퍼지면 야, 네 차 내놔 해가지고 중간에 이어서 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차에다가 우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르망 24시는 차의 내구성이 또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죠. 속도도 당연히 예, 속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못 달리면 심지어 대표적인 사례가 특정 업체를 언급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는 광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토요타가 F1에서 철수를 2010년에 하고 나서 그 모든 자산을 르망 24시간에 투입을 해요. 야, F1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해보자.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라는 거 만들고 투입을 해서 진짜 좋은 차가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르망 24시간만 우승을 못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르망 24시간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가 2016년에 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분 가까이 앞선 선두로 마지막 랩까지 마지막 랩 직전까지 이렇게 달리다가 마지막 랩을 시작하기 위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딱 하면 이제 한 바퀴 돌면 우승이에요. 차가 퍼졌어요. 한 바퀴 남기고. 네. 거기에 그때 회장이랑 전부 다 인사들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말도 못하는 분위기죠. 그랬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승을 헌납을 하게 되고 그 차는 2등이 아니라 실격입니다. 아예 못 들어왔군요. 24시간을 돌아서 피니시 라인 통과를 해야 등수를 줘요. 24시간 했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종목의 규칙이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회사는 모터스포츠 진심인 회사가 됐잖아요. 최근에 광고에 그 장면을 써요. 토요타가요? 그 실망하고 우리가 망한 그 장면.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회사다. 그걸 또 이렇게 그게 모터스포츠의 혼이거든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사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러시 더 라이벌의 한스 짐머 음악에서도 졌지만 이겼다 라든가 아니면 포드 V 페라리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것도 이제 각색이 많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같으니까 켄 마일즈는 우승을 위해 노력을 했죠, 당연히. 무엇보다 우승하고 싶었지만. 켄 마일즈는 이제 포드에서 르망 24시 참가한 드라이버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크리스찬 베일이 분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쿨하게 됐다 다음 준비해야지 하고 가잖아요. 그쵸. 모터스포츠는 사실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억울하게 우승을 못한 거거든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멘탈 와장창. 관객들도 짜증이 날 정도의 상황인데 정작 그 주인공은 쿨하게 가요. 그게 근데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픈 상황이냐면은 이 내구 레이싱 아까 얘기한 스포츠카 레이싱에 3대 레이스가 있어요. 트리플 크라운 오브 모터스포츠. 트리플 크라운 오브 모터스포츠로 하면 F1의 모나코 그랑프리, 르망 24시간 우승, 그다음에 이제 인디 500이라는 미국에서 이거는 110년이 넘었습니다. 심하죠. 어쨌든 이 세 가를 다 우승하는 역사적으로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누굽니까, 한 명이? 그레이엄 힐입니다. 그레이엄 힐. F1에서 2번 우승했고 미스터 모나코라는 별명이 있는 코스염이 인상적인 분인데 어쨌든 그레이엄 힐이 있지만 이제 또 스포츠카 레이싱만으로 해서 내구 레이싱의 트리플 크라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 레이싱이라는 건 좀 장기전 내구성을 보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그 스포츠카 레이싱의 정점에 있는 르망 24시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같은 유형의 경기. 그거에 또 하나가 데이토나 24시간. 영화에도 나오죠. 데이토나 24시간에 켄 마일즈가 거기서 우승을 하면 보내주네 마네 하는 그게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개봉한 영화 F1 더 무비의 맨 처음에 나오는 레이스가 데이토나 24시간. 그렇군요. 그리고 포드 V 페라리에 나오는 장면의 데이토나 24시간이 1회예요. 최초의 데이토나 24시간. 그렇죠. 거기서 켄 마일스가 우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이브링 12시간이 있습니다. 12시간짜리. 세이브링 12시간. 요거는 이제 세이브링은 미국 그랑프리, 그러니까 인디 500은 미국 그랑프리라는 이름을 안 썼으니까 미국 그랑프리를 처음 개최한 곳이 또 세이브링이거든요. 이 내구 레이싱의 트리플 크라운? 예, 그 하는 장소가 또 F1 미국 그랑프리는 처음 한 장소고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다. 그러네요.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세이브링 12시간에서도 켄 마일스가 우승을 해요. 우승하고 같은 시즌에 이 세 개를 다 우승한 경우가 없어요. 같은 시즌에 했다는 게 포인트구나. 예, 그런데 마지막 르망 24시간에서 우승을 할 뻔했잖아요. 네, 솔직히 많이 앞서셨어요. 그런데 우승을 놓쳤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이게 좀 간략하게만 말씀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네. 켄 마일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는데 이제 포드 쪽에서 그림 한번 만들자 해서 2, 3위로 오던 다른 포드 차량을 좀 기다려줘라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켄 마일스가.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스포일러니까. 네네. 요거는 또 빨간 약을 하나 드리면은 켄 마일스는 사실 한술 더 떴어요. 영화는 좀 극적으로 연출을 했고 실제로는 그렇게 나란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티나게 먼저 들어왔나요? 아니요. 티나게 뒤로 빠졌죠. 세대가 못 붙게. 처음에는 이제 냅다 달려가지고 세 번째 차가 못 따라왔고 그 다음에 앞차는 그냥 휙 보내줘요. 너 해라. 그래요? 예. 예쁘게 세 대 들어가거나 예쁘게 2대 들어가는 꼴은 못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포드가. 약간 오해 때문에 1인 줄 알았다가 2위로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았군요. 그랬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같이 들어가더라도 2위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영화적 각색인데 실제로는 더 했죠. 켄 마일스는. 하지만 확실한 건 켄 마일스가 1위로 당연히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건 맞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 시즌 트리플 크라운을 할 수 있었다. 내구 레이싱에서. 그러니까 그 내려서 했던 쿨한 모습을 차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네요. 예. 우승 너 해라. 그러네. 네. 이거밖에 안 되냐, 니들? 모터스포츠의 혼이군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선 다시 갔는데 안타깝게 다음 경기를 못하고 테스트 주행 중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스포일러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이거 뭐 어느 스포 공소시효를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저희 유튜브 저희 영상 설명에 써놓으셔야겠어요. 스포일러가 많다고.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뢰받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24시 르망 24시면 어떻게 순위를 따지면 24시를 돌았을 때 누가 더 많이 달렸나? 많은 랩 수를 달렸나? 그래서 그렇게. 랩을 카운트를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니시 라인 통과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피트스탑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네. 피트스탑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24시간을 한 차가 달리니까 정비할 게 더 많겠네요. 그렇죠. 미케닉들이 정말 죽어납니다. 그 미케닉들이 보면 밤에 점점 이제 그 심지어 계속 뭘 하고 있으면 차라리 나올 수 있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다 이제 자요. 이제 꾸벅꾸벅 자다가 준비해 그럼 이제 그때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고 기름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이면. 네. 그렇죠. F1도 물론 옛날에 기름을 넣었지만 F1은 현재 재급유가 금지됐는데 이건 당연히 이 급유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어려운 부분이 르망 24시간은 F1보다 훨씬 많은 차가 참여를 하니까 올해 경우에 63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럼 드라이버는 189명이었을 거예요. 그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차고의 길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지는. 이거 진짜 상상이 안. 중계하는 분들은 교대하나요? 교대합니다. 중계도 제가 알기로 5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쉬지 않고 보는 관객도 있겠죠? 뭐 중계로든 현장이든. 근데 관객들도 사실상 교대나 다름없게 가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앉아가지고 보시는 관객은 거의 찾기 어렵고 모터스포츠는 축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중계보다 잘 안 보여요. 어차피. 약간 그럼 캠핑 간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캠핑카 가가지고 이제 소세지 굽고 막 이제 맥주 마시고 와가지고 침낭을 가지고 와서 관중석가 어차피 관중도 비었으니까 옆으로 누워가지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자다가 깼다가 다시 일어나면 가서 캠핑카에 가서 파티하다가 와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됐나 와서 보고 이 축제죠. 이걸 하는 게 모터스포츠지. 각 잡고 이렇게 보는 게 모터스포츠는 아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게 짧은 걸 원하는 시대에 아직도 이런 이벤트가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그랑프리 갔잖아요. 그 실버스톤에 이번에 연인원 50만 명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서킷 안에 이렇게 역시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없고요. 주변에 온통 파티장이랄까 뭐랄까 맥주 펍, 야외 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내 거기서 술 마시고 놀고 있어요, 사람들. 소시지 먹고. 그렇죠. 네. 여기 영국이니까 보통 맥주 한 잔씩 들고 다 춤추고 있어요. 계속 춤추고 있고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 맞으면서 그것도 또 좋아. 춤추고. 그것도 좋아. 네. 그 진흙탕에서 굴러다니고 막 거기 온몸에 머드라고 막 묻히고 머드 축제하고 있고 이게 그 수십만 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를 정말 분석적으로 보고 싶으면 그냥 중계 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현장에 가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23년에 10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르망 24시간. 그렇죠. 그러면 100년 전에도 그럼 한 차가 24시간을 달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거 말이 옛날에는 되나? 혼자서 24시간을 시도했던 드라이버도 많고 혼자 어떻게 해 그거를. 네. 거의 성공한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야, 5시간 운전해도 힘든데. 예, 심지어 1951년, 2년 그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300 SL이 나왔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드라이버가 23시간 동안 선두를 지키다가 그거를 뺏긴 실패한 드라이버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것도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나레이션으로 7000 RPM. 네. 어딘가엔 그런 지점이 있어. 모든 게 희미해지는 지점. 이게 켄 마일스의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7000 RPM은 대사는 맷 데이먼의 데이먼의 대사죠. 내레이션이었나? 캐롤 셸비의 그랬던 내레이션입니다. 것 같네요. 장면이 켄 마일스가 마일스의 달리는데. 장면이 나오고. 7000 RPM이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이제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속도가 아니라 엔진 회전수고요. 라운드 퍼 미닛입니다. 회전수. 그러니까 6000 RPM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는 보통 6, 7 이렇게 얘기하죠. 1000 단위로 끊으니까 6000 RPM이라고 하면은 분당 6000회니까 초당 100번 그러네요. 돌아가는 겁니다. 엔진이. 근데 이게 거기 언저리 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영어도 비슷한데 이게 정말 잘 쓴 게 뭐냐면은 딱 그 숫자가 의미 있는 건 당연히 없어요. 근데 보통 그 시대에 강력한 레이스카들의 그 레드존이 낮으면 6000, 레드존 아시죠? 그 승용차를 모실 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차를 직접 몰아보시고 타코미터가 있으면 아마 다 보셨을 텐데 회전수 게이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빨간색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영역. 그렇죠. 레드존. 그게 레드존이구나. 레드존 있습니다. 이제 그 동네 가면 이 엔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 영역에 들어가서 진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 거기에 항상 넣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왜 F1이든 르망 24시간이든 모터스포츠는 엔진이 맨날 퍼지고 뭔가 기계적 문제가 많이 생길까? 레드존에 가니까. 가면 안 되는 데서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드존이 일반 승용차는 7000 잘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요즘도 많을 텐데 옛날엔 더했죠. 옛날은 회전수 올리면 이게 기계적인 부담이 많이 심해지고 특히 스프링 같은 거는 그 밸브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이 이 6000 RPM이라는 거는 초당 100번을 스프링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기계적으로 버티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거 만들려면 기술이. 물론 다 만들었죠 그때. 근데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회전수 올릴 때. F1은 그래서 그 스프링이 없어요. 이 기계 스프링이 없어요. F1은. 신기하죠. 스프링이 없는데 밀려서 다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길어질 그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런 당시에 고성능 레이스카의 레드존이 6000에서 8000 RPM 사이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당시가 이제 60년대. 그렇죠. 60년대에 6000에서 8000 RPM 사이에 최대의 토크 밴드라고 하거든요. 제일 여기까지 가서 변속을 해야 최대한의 힘을 유지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조금 애가 힘을 잃으면서 변속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최대 속도가 안 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관리하면서 달려야 되거든요. 모든 레이스는 차를 관리해야 됩니다.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은 뭐 그냥 계속 그냥 속도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한계를 넘어가면은 힘들어요. 차도 힘들고 기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제 이거를 넘어가는 그 최고의 영역에서 그냥 한계에서 계속 달리는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7000 RPM 그 어딘가. 드라이버가 차를 관리하면서 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켄 마일스가 뛰어난 드라이버이기도 하지만 엔지니어, 미케닉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전문가처럼 나오는데
굳이 말하면 이제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이제 넓게 보면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미케닉이 해당하는 실제 미케닉 일을 했어요. MG 그 초반에 나오는 보면 MG 차 나오고 거기 정비소 나오는데 미케닉 일을 했고요. 모터스포츠 그런 경우가 많나요? 옛날에는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차를 타는 거고 실제 미케닉 출신의 드라이버들이 많았고요. 켄 마일즈는 드라이버로서 미케닉도 한 거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요즘 카트를 타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 카트는 아주 조그만 그 게임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일본 게임이든 우리나라 게임이든 그 카트 실제 그게 많은 사람이 모터스포츠 입문하는 걸로 하는데요. 그거 아주 작은 엔진이지만 엔진이 있고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관리를 하냐면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수리하고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익힙니다. 그래서 세바스찬 베텔이라고 코리아 그랑프리 때 F1 챔피언 그 다 했던 들어봤어요. 베텔 같은 경우에 그 영상이 유명한 게 있는데 그 F1 챔피언 4번 된 이후에 카트 경기를 나가요. 그러면 카트 경기에 카트를 자기가 들고 가서 자기가 스패너 들고 자기가 기름칠하고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나갑니다. 누구 안 시켜요. 그거는 보통은 보통 이제 아기 때 아버지가 해주지.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직접 하는 겁니다. F1 챔피언이 그거를 다시. 그래서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건데 그거를 영화에서 잘 담아준 거죠. 그럼 지금 뭐 젊은 잘 나가는 선수들이지 맥스 베르스타펜이나 오스카 피아스트리 이런 선수들도 다 할 줄 아는 거네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되게 곱게 자란 느낌만 받아가지고. 베르스타펜은 일단 곱게 자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 왔나요? 아버지가 아주 험하게 키워서 예. 그랬는데 아주 험하게 키우는 과정에서 100% 가르쳤을 겁니다. 이건 안 가르쳤을 리가 없고요. 차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또 좋은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내드리기 전에 궁금했던 모터스포츠 관련 약간 깨알 지식들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레이스 중에 플래그 깃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체커기도 유명하고 체스판 모양으로 생긴 그런 것도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역사와 전통이라기보다 뭐가 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초록색, 빨간색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최근에 영화 때문에 처음 모터스포츠를 보셨다면 꼭 아셔야 되는 거 몇 개만. 좋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영화에서 결정적인 장면이나 위험한 장면만 되면 항상 나오는 노란색 옐로 플래그. 이거는 위험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험한 상황이 내가 흔드는 거 뒤에 있다. 내가 흔드는 거 뒤에 있다. 지금 봤지? 여기 있어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흔드는 사람 뒤에 있다. 네네. 왜냐하면 그 가끔 보시면 사고가 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초록색을 흔들고 있어요. 초록색은 이제 괜찮다거든요. 괜찮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사고가 났으니까 이 뒤는 괜찮다. 이 뒤는 별일 없다를 초록색을 딱 그 구간별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사람 뒤는 괜찮다가 초록색. 그래서 항상 옐로우와 그린, 황기와 녹기, 녹기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그린 플렉, 옐로우 플렉이 있고 옐로우 플렉 중에 아주 급하게 더블 옐로우 플렉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양손으로 보시면 일단 급해 보이죠. 더 위험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사고가 누가 났어, 위험한 게 있어가 옐로우라면 이거는 이 트랙 네가 달리는데 아주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고는 네가 여기서 조심 안 해가지고 트랙을 벗어나면 어디 벽에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 벽 쪽에 뭐가 있다 이럴 때 옐로우. 근데 바로 네가 가려는데 트랙에 뭐가 있다. 예를 들면 코너가 이렇게 벽을 돌아서 가는데 뒤에 있으면 못 보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설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노란색이 있으면 무조건 추월 금지입니다. 추월 금지. 절대 추월 금지고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이게 살짝 애매해요. 드라이버들이 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시속 300km에서 250km로 늦추고 난 늦췄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것도 기준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블 옐로우 플렉의 기준은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 근데 또 F1 들으면 난 200에서도 바로 멈출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게 심판들이 그걸 들어줄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옐로우와 그린이 있고 더 중요한 게 레드입니다. 레드는 더 위험한. 레드는 중단이에요. 지금부터 중단. 모든 상황 중단. 너는 최대한 안전하게 느리게 피트로 차들이 모여 있는 차고 쪽으로 복귀해야 돼.
세이프티카가 발동되는 건 그러면 언젠가요? 자, 이제 세이프티카는 또 별개인데요. 네. 이 세이프티카는 없는 모터스포츠가 있고 있는 모터스포츠가 있어요. 예. 또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 F1에서 세이프티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네, 보통은 세이프티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진짜 안전을 위한 차가 나와서 모든 차를 한데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차들이 군데군데 달리면 작업자 사람이 나와서 시속 그렇죠. 300km 네. 차가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여러분들의 도로 차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아요. 폭이요? 예, 차선 2개도 안 돼요, 보통. 1개짜리도 있습니다. 아, 보통. 예. 거기에 300km로 지나가는 게 옆에 사람이 나와서 작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한 대 모아야 되고 네. 안전할 때만 작업을 해야 되고 벌려져 있던 간격을 다 좁혀서 줄지어 서라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다 뭉쳐서 천천히 달리는 게 세이프티카입니다. 네. 그래야지 사람이 나와서 작업을 하니까 중장비도 나오고 그럴 때 쓰는 게 세이프티카고 세이프티카 때는 SC 머리 글자 따라가지고 SC라고 그 제일 힘든 게 그 트랙 마샬이에요. 이 깃발을 네. 그 상황 동안 계속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이프티카가 나오면 네. 팻말을 한 손으로 들고 예. 황새끼를 또 흔들어야 돼요. 전원근 발달해야겠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세가 예, 예. 이 보여줘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트랙 밖에 안전 콘크리트 벽 밖에 있잖아요. 예. 고개를 여기로 구멍으로 내민 다음 팔을 들고 네. 이걸 이렇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아. 세상 힘듭니다. 무슨 깃발이에요 그때가? 예. 옐로우. 옐로우를 옐로우를 세이프티카와 함께. 예.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세이프티카는 F1에만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F1 그랑프리 사망자 때문에 나온 거고요. 2014년에 네. 더블 옐로우 플렉 상황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더블 옐로우 플래그 상황에서 네. 일본 그랑프리에서 줄스 비앙키가 안타깝게 미끄러지면서 빗길에서 안 보이는 블라인드 코너 쪽을 미끄러졌는데 하필 거기 중장비가 있었고 그래서 시속 200km가 넘는 상태로 중장비 밑으로 들어가면서 머리가 부딪혔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야 강제로 속도를 제한해 버려야겠다라고 네, 해서 구간 제한 속도를 아주 짧은 구간 단위로 네. 이거 이상 못 달리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등장한 게 버추얼 세이프티카입니다. 세이프티카. 네, 요거는 세이프티카처럼 모을 정도는 아니지만 네. 중장비가 트랙 밖에서라도 작업을 하면 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생긴 게 버추얼 세이프티카고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때는 간격이 안 줄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간격이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재미가 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막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이프티카는 안전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 1분 30초를 2등과 간격을 만들어놨는데 세이프티카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요. 다시 원점이니까요. 예. 그게 이제 F1 더 무비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예, 예. 네. 깃발 얘기로 돌아가서 또 남은 깃발이 뭐가 있죠? 체커드 플렉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체커드 플렉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커드 플렉 마크만 어디서 이모티콘으로 써도 경기가 끝났다, 이겼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걸 쓰고 맞죠. 예. 이거와 상대되는 게 스타트할 때 깃발이 보통은 F1에서는 라이트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F1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라이트 투 플렉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달렸다. 네. 그러면 라이트 투 플렉 이렇게 얘기하지만 르망 24시간은 스타트를 플렉으로 합니다. 그럼 플래그 투 플래그 있네요. 거기. 네, 그 어떤 플렉으로 할까요? 퀴즈. 왜냐면 라이트 F1에서는 초록불이잖아요. 네. 띠띠띠띠띠 요 라이트 말씀하신 거죠. 예, F1에서 켜질 때는 F1은 이제 빨간 불이 5개가 켜지고 꺼질 때 초록색이 되죠. 출발이죠. 그러면 르망 24시 첫 깃발도 초록이 아닐까? 아닙니다. 아닌가? 단색이 아닙니다. 단색이 아닙니까? 무지개색인가요? 네, 색깔이 3개인데 어떤 색이 있을까요? 이 프랑스 깃발색이구나. 네, 빨강, 하양, 파랑이구나. 네, 그 프랑스 국기를 르망 24시간 전용 국기가 있어서 그 아까 그 행사 때 그 국기 가져오는 데만 10분 걸리는 그 행사 모두 도열해 있는데 이제 막 공수부대가 헬리콥터에서 국기를 담아가지고 네페를 타고 내려와서 이걸 모두 지켜보는 다 차를 타고 있는데 앞을 쫙 지나와서 국기를 딱 국기 흔들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이 행사. 르망 24시간 대단합니다. 스타트가. 그렇군요. 그 체커기 관련해서 그 유명 배우주 실베스터 스텔론 관련한 얘기 해주실 게 있다고. 이게 그 F1 더 무비가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F1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최근의 영화
사실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F1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미국 기반의 F1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네. 유럽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디 헐리우드 따위가 감히 F1을 다뤄 하는 그런 굉장히 그 고상하신 분들의 네. 그 세계가 있었어요. 장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한을 풀려고 드리븐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어. 영화 자체는 솔직히 좋은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대를 이제 카트라는 미국에 있는 싱글시터 지금의 인디 시리즈가 이제 카트와 나중에 인디 시리즈가 합쳐가지고 지금의 인디카 시리즈 된 예.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인디 시리즈의 전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그 네. 카트를 무대로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한이 맺혔잖아요. 네. 자기는 F1 그렇게 좋아하고 F1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예. 근데 작년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때 그 네. 영화 촬영도 좀 있고 관련 인사들 다 와 있는데 네. F1에서 네. 체커드 플래그를 흔드는 건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 이렇게 맡기거든요. 네. 그런 거 중에 실버스터 스텔론한테 아. 이 체커드 플래그를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에서 흔들라고 해준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 좀 말씀드리면 네. 재작년 마이애미였죠. 체커드 플래그를 리사가 흔들었었고 그렇죠. 리사가 맞아요. 예, 올해 마이애미 그랑프리 스프린트 체커드 플래그를 로제가 흔들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OST에 음악이 하나 들어갔죠. 로제. 예, 로제의 곡이 들어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블랙핑크랑 연관이 깊네요.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남다르셨다. 실베스터 스텔론을 보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그랑프리 이제 포디움에서 시상식 할 때 보면 아까 이제 국가 연주 얘기도 하셨지만 카르멘 서곡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빰빰 빠라바라 빰빰 빠라바라 빰빰 빠라바라밤. 이것도 예. 뭐 오랜 전통인가요?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예. 샴페인 세레머니라는 것 자체가 1967년 기원설이 유력하기 때문에 1967년에 르망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포드 V 페라리 다음 해 예, 그때 포드가 우승했을 때 그때 우승자가 포드 V 페라리 영화 맨 앞에 나오는 옆에 지나갈 때 유일하게 차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댄거니. 댄거니가 우승을 하고 네. F1에서도 이 사람이 레전드고 르망 쪽에서도 레전드인 사람이 댄거니. 있거든요. 댄거니가 나는 우승 절대 못한다고 예상한 우리 언론들 이 사람들 너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샴페인을 거기다 뿌린 거예요. 이거가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딘가인데 여기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F1의 장내 아나운서로 거의 30년 이상 활약한 밥 콘스탄듀로스 이름이 좀 어렵죠. 이번에 영국 그랑프리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시거든요. 장내 아나운서. 예. 코리아 그랑프리 때 다 하셨어요. 이분은 장내 아나운서하고 그러니까 방송에는 안 나가고 근데 방송에 나가는 것 중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지휘를 좀 했는데 이분이 그 샴페인이라는 거를 외치는 이게 약간 그 샴페인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약간 좀 노래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게 좀 있었는데 이분 처음부터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경기병석 그게 계속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F1에서 시상 때 그걸 쓰는 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원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언제부터 썼는지는 불안하지만 어쨌든 밥 콘스탄듀로스의 샴페인 콜과 함께 이 노래가 나온 건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바뀌어도 그걸 그러네. 이제 똑같은 걸 유지하는 이 전통에 하나 생기면 다 따라가는 게 F1의 어떤 국룰이라서 그 샴페인은 어떤 브랜드 거 써요? 그게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올해 바뀌었습니다. 모에샹동. 매년 바뀌나요? 네, 올해 그 모회사가 예.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와서 뭐 전부 다 그걸로 지금 깔고 있죠. 그래서 모해샹동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경기 뒤에 타이틀 스폰서가 모해샹동일 거예요. 작년까지는 페라리였습니다. 페라리 근데 또 샴페인이 달랐군요. 예, 그 F1 페라리보다 오래된 네. 페라리라는 와인 브랜드가 있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샴페인이라고 하지 말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야 된다. 이제 이탈리아 건데, 네, 뭐 그런 말씀이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는 샴페인 콜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거기서 스파클링 와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봐도 좀 짜릿해지는 그런 포디움에서의 장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페라리 토렌트. 예.
자, 윤재수 해설위원과 오늘도 지난번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F1과 모터스포츠의 세계, 오늘 르망 24시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영화를 통해서도 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남은 시즌 중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요새 너무 즐겁고 벨기에 그랑프리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F1 많이 봐주시고 F1 관련 영화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윤재수 위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